안녕하세요. 오늘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 강의를 맡은 박미라라고 합니다. 저는 디에 있냐면 괴안동에 이제 부천동관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소속되어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름이 우물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뭐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부부 상담도 하고 가족 상담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이제 진행하고 뭐 해석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이제 직접 면대면이 아니라 줌으로 이제 링크를 보시면서 강의를 듣는 거라서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나면 20분 정도는 뭐 강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무래도 힘든 마음도 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고민되는 거 실생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 아니면 뭐 고민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주요 영역이라고 하는 거요. 뭐 예를 들면 개인 위생이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목표를 세워서 이제 찾아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뭐 학습을 한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그런 영역에서 세 가지 이상의 영역 부분에서 기능장애를 보이는 특징들이 있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어쨌든 내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제가 상담하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분 가족들이 하는 말은 거의 이제 대부분 똑같았었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 답답해요라는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물론 제가 일상적인 대화가 아주 잘 소통이 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뭔가 이런 느낌은 있지만 소통이 아예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의사소통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요거 보이시죠? 그래프가 자꾸 밑으로 하강해요. 일상적인 대화는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좋은 것,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것, 어떤 집단에 있어서 좋은 것은 나의 삶을 나누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사실 뭐 큰일도 아니에요. 뭐 내가 세계 평화에 뭐 기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의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뭐 먹었고 뭐 어떤 드라마를 봤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내용을 내가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나누는 게 사실은 기쁨이라서 요즘 코로나 시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근데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일상적인 이야기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대화 대신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느냐, 약 복용에 대한 이제 체크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경고를 주는 대화를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약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복용에 대한 체크나 경고를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앞에 제가 휙 넘기기는 했지만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보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사소통이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화의 주체인 내가 있어야 되고, 대화의 이제 객체인 상대가 있어야 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에 대해서 너 약 먹었니? 빠뜨리지 않았니? 오늘도 약 넘기면 안 돼? 꼭 챙겨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방적인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명령적인 대화의 톤이 되겠죠. 물론 사실 요 이제 일방적이고 명령적인 대화의 톤은 정신질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제 정신질환자 가족의 의사소통의 모습은 이러하다라는 거를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맞아요. 기본 원칙부터 한번 볼 건데요. 대화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유치원생한테 그런 거죠. 인생 무상이다라고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화하고 있는 내 가족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또한 내가 하는 말을 집중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용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낮에 뭐 늦게까지 잔다거나 아니면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아니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해 라고 이제 지적이 나가거나 비판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병증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들어볼 생각이 있다라는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뭐 망상이 있으면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너 또 이상한 소리 시작했어! 라고 하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사실은 이야기하기가 불편하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이상한 소리라고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사실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서워. 밖에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내 대화를 녹화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감시하고 누군가가 녹화한다라고 느끼니까 되게 무섭겠다. 이렇게 그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한번 알아주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대화가 되는 거죠. 야, 네가 이상해. 네가 잘못 들었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데 잘못 들었다라고 하면 마음이 닫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건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네가 잘한다 네 선택이 옳다라는 식의 등등의 표현을 하면 대화를 하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되겠죠.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뭐 되게 간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참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화는 아니고 대화는 주고받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고받는 게 대화이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가지로 이야기를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모든 대화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한다예요. 한 번에 하나씩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돼.
그러니까 쟤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이세요. 요거는 이제 뭐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남성들조차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만일 한 가지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면 종이에 적어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종이에 적어두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알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산만함이요. 주의를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대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다 그러면 내 말을 무시해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것은 모든 대화에서 한 가지 메시지만 그 운동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운동도 하고 만약에 뭐 이제 그 음식 조절도 해야지 건강을 차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적어서 항상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눈을 쳐다보라고 요구한 후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예요. 아, 있잖아. 나를 쳐다봐. 집중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주의 집중이 조금 어려운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나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그래서 환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환기. 그거를 이제 꼭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방 간의 대화를 위해서 이제 격려를 위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서 주고받고 할 때, 아, 그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들의 이야기조차도, 의견조차도 물어봐 주는 모습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정신질환자 그 가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아 생각이 없어 혹은 그냥 하는 대로 따라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말고 오픈 퀘스천을 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아니요 대답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 먹었니? 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먹었어요. 혹은 아니요, 안 먹었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조금 더 개방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오늘 점심 먹은 메뉴가 뭐였고 그 먹은 메뉴를 먹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가 약간 맵다고 생각을 했고 고기가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제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비난 대신 존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번, 7번은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요. 아무래도 뭐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환청을 듣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된 입장에선 답답하죠. 답답해서 야,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참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아, 그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존중을 해주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나 그러면 망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7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를 구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고 그들이 결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어떤 내담자가 있었냐면 지나가던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발발이 됐고 지금 30 정도 된 친구인데요. 아,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도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겠고 화가 났겠고 되게 이제 짜증이 났겠다. 충분히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 친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누구씨 제 입술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인대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누구누구 씨가 눈으로 내 입술을 봤어요. 움직이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내 목소리가 누구누구 씨 귀에 들렸죠? 그랬더니 맞대요.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야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그 증상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족분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실과 이제 뭐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청을 구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과 더불어 생활하도록 장려하라라는 얘기는 망상 속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하고 있는 그 망상 자체를 터부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해. 없어져야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짓된 얘기야. 허황된 이야기야. 그래서 그 망상에 조종당할 필요는 없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네가 이 망상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너를 움직이게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홉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이들이 알을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리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자신이 요구한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먼저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역시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또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통이 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화할 수 있는 시기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막 너무 이제 뭐 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환청이나 환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감정이 막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는 절대 대화가 되지 않죠. 우리도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처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이제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할 때 되면 타이밍을 보잖아요.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내 마음이 어떤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헤아려 본 후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 가족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시기 선택. 언제 이야기를 해야지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의사소통에는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정말 이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경청인 거예요. 경청. 두 번째는 공감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표현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청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화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정보를 얻고자 할 때도 있죠. 어느 유치원이 좋더라, 어느 뭐 초등학교가 좋더라, 어디에 가면 싸다더라, 뭐 이런 식의 정보 있잖아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의 요구인 거예요.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쁜 내 마음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해나 공감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너무 화가 나. 어떤 차가 내 차를 박았지 뭐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야, 네가 잘못했네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너 진짜 무서웠겠다. 그리고 진짜 화가 났겠다. 같이 느껴지고 공감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떨 때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에서도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 오늘 아침 이제 뭐 누룽밥을 끓여 먹고 나왔는데 되게 속이 편하더라. 근데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 저 친구의 소소한 반응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나도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지라고, 나는 오늘 아침 스프 끓여 먹고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정말 사소한 이야기, 삶을 나누고자 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경청이 있는데요. 경청이라는 것은 듣는 거인 거예요. 듣는 건데 귀하게 여기면서 듣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식의 경청이 필요한가?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움직이는 이제 그 능동적인 경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수동적인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만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 에너지 주고받음이 이제 있는 게 바로 적극적 경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 경청의 방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담자들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 혹은 저하고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저 궁동터널을 지나는데 말이야, 차가 너무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내가 진짜 마음이 답답했어.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냐면 그런 거죠. 아, 차가 되게 느리게 가서 답답했구나. 그런데 차가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왜 답답했어? 라고 질문하면 이야기한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잘 모르는 건 질문하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적극적 경청의 방법 중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편, 정신질환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반응해 주기인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가서 오늘 아침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누구누구가 막 핸드폰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막 노랫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이 하하하하 하고 그러고 웃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이 이러면 어떻겠어요? 안 되잖아요. 진짜? 우와, 진짜 웃겼겠다.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흥겨웠겠는걸? 혹은, 우와, 되게 당황스러웠겠는걸? 이런 식의 이제 반응. 이게 이제 주고받음의 개념이잖아요. 아,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방적인 태도, 비언어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딴 데를 쳐다봐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의 태도를 바꾸고 몸의 방향을 바꾸고요.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꼬는 게 아니라 손도 열어놓고 다리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나는 귀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통해서 너를 듣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극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질환자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목적이 대부분 있잖아요. 약을 잘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 말을 듣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한참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음번엔 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쟤한테 이거를 꼭 주입시킬 거야. 이러면 사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경청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드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겉모습.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적극적 경청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막 망상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시작이다. 아우 지겨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무리 망상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때 이제 뭐 우리들이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잘 들어주는 것. 아, 지겨워. 또 똑같은 소리. 그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저 아이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 저번에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는 게 훨씬 적극적 경청하기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심판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잘못, 안 잘못,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어떤 비판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신질환자 가족이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지하고 신뢰해 주는 것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정신질환 가족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감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이 공감인데요. 제가 한문으로 써놨어요. 같을 공자의 같은 감정인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주어로 놓고 그의 감정, 경험을 중심으로 같이 느껴주는 게 바로 공감인 거예요. 공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망상이든 환청에서 나온 이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건 이제 조사 결과인 거예요. 서울대병원의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신 권준수 박사님께서 이제 그 뇌인지과학과 박사님이신 신홍교 교수님과 같이 이제 촬영한 뇌 사진인 거예요. 어떤 뇌 사진이냐면 19세에서 35세 사이에 건강한 성인 남녀 40명의 뇌를 측정을 했는데요. 어떤 측정을 했느냐? 이 40명들이 이제 신체 질환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 질환자의 마음을 이제 볼 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가를 한번 이제 촬영을 했었었거든요. 보면 A를 봤을 때와 B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이제 부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게 A는 신체 질환자를 봤을 때 부분은 이제 그 동정심, 그런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질환자를 봤을 때는 여기 그 뭐 배측 전대상피질이나 전측 뇌섬유엽 요 부분은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지, 인식, 판단 요런 기능이요. 그 정신질환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감정이 움직이기보다는 머리가 이성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감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준비해 본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공감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거울 되어 주기인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냥 아, 또 저러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효과적인 공감은 아,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 우리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반복해 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제 반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약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음식을 해보고 싶은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해보고 싶거든.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인 공감법은 뭐냐면 요약해서
어떤 걸 요약하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것을 다시 재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음식을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지? 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혼자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중심이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해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효과적인 공감법 중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가 어떤 얘기를 하든 아 그래 네가 한 말이 맞구나 네 생각도 옳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무조건 아니야 라고 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뭐든지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대화를 하든 같이 뭐 협상을 하든 뭘 가르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 상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기 표현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정신질환 가족이 와서 나 오늘 센터에서 누구누구가 자꾸 괴롭혀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욕을 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듣는 가족이 그러는 거죠. 아우 그랬겠구나. 나라도 욕을 하고 싶었기는 했겠다. 화 되게 많이 났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좋겠죠. 욕을 했다라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응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화가 났다.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자기 표현, 그러니까 듣는 이제 청자인 거죠.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해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공감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에도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상대방이 믿는 것,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비록 내 머리를 그덕이고 뭐 쳐다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 나요. 사람은 그냥 본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짓 하는 것도 보이고 그 사람이 다른 생각하는 것도 얼추 느껴지잖아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는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같이 했기 때문에 시그널을 아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내 얘기 잘 안 듣고 있네? 내 말 안 믿고 있네? 이런 거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믿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없다. 그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엄마도 생각해. 아빠도 그렇게 믿어지기는 해. 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화가 나 라고 했을 때는 아유 또 시작이네 하지 마시고 그래 나라도 화가 났겠다. 진짜 화가 많이 나서 머리 끝까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부르르 떨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싼 경험을 인정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망상이나 환청, 환각에 시달리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라고 하면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반복을 한 거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리얼이 아닌 거예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 그것은 리얼인 거예요. 현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환각에 의해서든 망상에 의해서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 그랬었으면 너 정말 그렇게 느꼈었겠다. 뭐 밖에서 날 자꾸 감시해요. 날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 무섭겠고 두렵겠고 힘들겠다. 이런 식의 공감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의 이제 지각, 감정을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는 그들의 관점을 수정하려 하거나 반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이렇게 해봐 라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라? 공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내가 너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 같아. 그래서 괴로워. 그랬는데 상대가 그런 거예요. 봐라, 운동하라니까 그렇지. 그럼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생각,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반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런 거예요. 나 미라랑 싸워서 무척 화가 나! 그랬을 때. 자, 앞에서 우리 배웠죠. 적극적 경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아, 미라랑 왜 싸웠어?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적극적 질문인 거죠.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미라가 자꾸 나를 툭툭 치는 거야. 내가 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툭툭 쳐서 내가 화가 나서 싸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감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툭툭 쳐서 싸웠구나. 그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났겠구나. 진짜 화 많이 났겠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본인이 표현하니까 화가 났어 라고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반복하는 게 제일 쉬운 공감 중에 하나예요. 이건 약간 내가 공감이 좀 떨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상대편이 사용하는 이제 감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게 공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는 거죠. 나 오늘 센터 가기 싫어. 센터 수업 너무 재미없어. 뭐 이런 거예요. 적극적 경청은 이런 거죠. 아, 센터 가기 싫구나. 센터 수업이 왜 재미없다라고 느껴져? 뭐 혹시 재밌는 수업은 없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공감은 그런 거예요. 아, 센터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서 가기 싫구나. 반복해 주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세 번째는 그래요. 나 약 먹기 싫어. 나 이제 다 나았어. 이런 거예요. 적극적 경청은 그런 거예요. 아, 다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네. 예전에 있었던 증상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공감은 그런 거예요. 아,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약 먹기 싫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사실은 그 다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이메시지 잘 들어보셨죠?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보면 그런 거예요.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예요.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얘기할 때 네가 너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도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비판적 혹은 비난적으로도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편해 라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가 나잖아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대화의 중심, 나 중심의 대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할 때 정신질환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아이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메시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 거예요. 당신이 뭐뭐 할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메시지의 전형적인 방법 되게 쉽죠. 당신이 할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부드러운 방법인데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딸이 그런 거예요. 나 약 안 먹을 거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러죠. 먹어! 먹으라고! 네가 안 먹으면 어떻게 살 거야!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당신이 딸아, 내가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하니 상황 설명을 했죠. 그 모습을 보는 엄마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
안타까워, 다시 병이 도질까 봐 힘들어.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보죠. 킬러들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고 문을 잠그겠다는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당신이 주체 아들아 했던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킬러들이 너를 죽이러 왔다고 문을 잠그겠다는 너의 모습을 보니 엄마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내가 무섭다라고 느껴지지만 다시 염려가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감정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내는 그의 이제 감정도 알아주고 또한 나의 감정도 표현해주고가 필요하죠. 세 번째 보면 그러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세균이 침투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 이야기하는 동생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동생아, 손 씻으면 세균이 침투해서 너를 죽일 거라고 그래서 손 안 씻겠다고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위생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해질까 봐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 봐 누나는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부드러운 방법인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 씻어! 야, 헛소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난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하기도 싫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고 가족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경청,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같이 느껴주기, 반복하는 거 기억하시죠? 세 번째는 I 메시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니 그 모습을 보는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표현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의 원칙, I 메시지의 유익점, 제가 빠졌네요. 유익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상대로 하여금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의 원칙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저기 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쪽에 가서 저기 있는 큰 박스를 가지고 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이야기, 지시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정신질환자 가족이 두려워하고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폭력성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침착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야야 거짓말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이야 해서도 안 되고요. 아 네가 지금 두려워할 수 있어. 그래 네가 불안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집중할 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요 신호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 눈을 봐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반복해서 말을 하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지? 혹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얘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작업도 하면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줘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서 듣고 싶지도 않게 되니까 끝까지 어쨌든 인내하고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식의 방법을 찾으시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자꾸 변동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가지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뭐 나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할 때가 있죠. 정신질환 있는 가족이. 그죠? 그러면 상처받거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키워봤자 소용없어. 아이고 뭐하러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병의 증상이구나. 그래서 지금 저러는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그의 병의 증상이다라고 떼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망상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막 고치고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이야기를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실마리를 주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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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안 돼, 거짓말이야. 야, 허황된 생각이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신감이 낮고 동기가 부족할 때는 긍정적인 자세로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게 있는 장점을 잘 발견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용기를 주셔야 돼요. 야, 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엄마가 보니까 너한테 이건 장점인 것 같아. 이게 있는 너를 보니까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반응은 되게 좋은 것 같으세요. 그죠? 변덕스러운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변덕스러움도 수용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가셔서는 안 되기는 해요. 단호함은 필요하다. 일관성은 필요하다. 무조건 안 되는 아닌 거예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둘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한 지나치게 예민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그리고 자극은 최대한 피하게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들을 대할 때 오랜 세월 이미 증상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했다, 힘들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의 에너지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 가족을 위해서도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게 해야 돼요. 딱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말을 꺼낼 때 유쾌한 표정, 그다음 미소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요 미소, 그다음 요 표정 지으려고 애써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뜻한 어조를 사용한다라는 거요. 이건 이제 수용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방법도 좋고요. 또 상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도와줘 이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양파를 까는데 눈물이 자꾸 나서 그런데 휴지 한 장 뽑아서 엄마 눈물 좀 닦아줄래?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청을 들어주면 내 기분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아요. 우와, 그렇게 눈물 닦아주고 나니까 눈이 훨씬 좋아졌어. 역시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의 표현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표현은 사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물론 애써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표현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 누구를 때렸다든지 위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폭력을 사용했다든지 뭐 이럴 때는 막바로 제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아는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한 친구, 이제 있었는데, 30 됐다는 그 남자친구는 화가 나면 자꾸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지는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엄마를
왜 때려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화가 나서 때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화가 나서 때렸구나. 화가 나서 뭔가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은 어땠을까라고 했더니 되게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정이 들어갔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상담 마무리할 쯤에는 아예 손을 안 대했었죠. 물론 이제 다른 뭐 샌드백이나 이런 이제 대체품을 찾기는 했었었지만, 누구누구가 그런 이제 폭력을 행하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엄마는 되게 아프고 힘들고 무서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게 정확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죠. 또한 대안 제시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나와 있죠. 전 주로 이제 뭐 폭력이 나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샌드백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아니면 베개를 두드려라 아니면 뭐 종이찍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 보면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경우 바로 표현할 때 위해적인 이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는 언제냐면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갑자기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신질환 이제 가족들이 그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행동하고 명료하게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솔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두렵죠. 무섭잖아요. 사실 뭐 이제 뭐 아이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덩치가 나보다 커진다든지 힘이 나보다 세진다든지 그런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위해를 가하니까 나는 무서워. 두려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화가 나 있을 때는. 이게 감정 통제가 되지 않으면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서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전거리가 또 필요하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조차도, 구석에 몰아놓고 화를 내거나 이제 이렇게 문제 행동을 다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공간에 있어야 돼요. 문 가까운 곳은, 정신질환자 가족이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화가 나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절대 안 돼요. 한계, 벌칙, 정확하게 정하고 지킨다. 아까 제가 일관성 이야기 했었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더 헷갈려 해요. 한 번에 한 가지 메시지가 가능한 친구들인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어 자기가 듣기에 편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감정, 이제 표현된 요구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아, 그래, 공감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또한 재확인해서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나 스스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풍요로우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컵 알잖아요. 요런 이제 물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신질환자 그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져 있으면 조금 더 버틸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매일 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뭐냐면 자기 위로인 거예요. 수고했어. 요거 자기 쓰다듬기. 잘했어. 자기 쓰다듬기. 그리고 사랑해. 자기 고백해주기. 요거를 항상 하다 보면 나 스스로부터 이제 힘을 넣어주고 내가 힘이 차고 내가 사랑이 차고 내가 여유가 차면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내가 여유롭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회복의 길로 그래서 같이 의사소통도 잘하고 또 서로 같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 너무 길었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질의응답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